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와 그 인생 스토리,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소개해 주실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손수연입니다. 정경의 클래식 봄 개편에 맞아서 이제 매주 금요일에 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원고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섭외 전화를 받고 네. 1월 달에 굉장히 잘했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 네. 이제 매주 EBS 또 정경의 클래식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네. 여기 청취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때 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좋은 정보나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야 될지 앞으로 좀 책임감이 막중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 빛나는 조끼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 조끼는 착용을 안 하셨네요. 저는 오늘 아무도 못 보는 줄 알고 조끼를 안 입고 왔는데 이게 네. 간간히 유튜브에 또 사진이 나온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의상에 다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간간히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지금 모든 대화가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당연히 아쉬운 줄 알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귀하기 때문에 다 내보낼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의상 담당을 따로 두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아까 교수님께서 인물 열전, 클래식 인물 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클래식 음악계의 성악가, 지휘자, 또 뭐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 그런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요. 또 그 사람들이 연주한 작품을 중심으로 어떤 인생 이야기 이렇게 함께 해볼 계획입니다. 연주자 중심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네네, 아무래도 연주자, 지휘자 이런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는 작곡가 중심으로 가는데 금요일은 연주자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설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날 분 어떤 연주자입니까? 네,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은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처절함 이런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공존하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바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우리 20세기 오페라의 전설로 남은 성악가고요. 또 사실은 2023년 지난해 12월이 탄생 100주년이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리아 칼라스의 탄생 100주년이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굉장히 쓸쓸하게 고독사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쓸쓸했던 죽음만큼이나 결국 탄생 100주년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리아 칼라스가 탄생 100주년. 솔직히는 전 세계적인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별로 칼라스에 대한 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저도 조금은 뜻밖이라 생각이 됐고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3년에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리스 사람이지만은 부모님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네.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성장을 하다가 미국의 대공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마리아 칼라스의 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칼라스의 아버지는 약사였는데요. 네. 그 칼라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성악 레슨도 시켜야 됐고 엄마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가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만 미국에 두고 자기는 그리스로 두 딸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요. 어찌 됐거나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딸한테서 이루고 싶었던 어머니 덕분에 칼라스는 국립 아테네 음악원도 들어가면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굉장히 혹독하게 성공을 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랬지만 칼라스는 어머니가 언니만 예뻐하고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생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칼라스가 네. 키도 사실은 당시에 한 요즘 여성도 큰 한 170에 가까운 170이 조금 넘는 키를 가졌고요. 네. 약간 내분비 질환 같은 그런 질병이 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네, 좀 뚱뚱한 외모 때문에도 굉장히 뭐랄까 컴플렉스 같은 것에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뚱뚱하다고 굉장히 구박을 했어요. 딸한테요. 네, 그런데 칼라슨도 엄마 구박을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몰래 와가지고 케이크를 막 한 접시씩 먹고 막 이런 네, 그런 뭔가 스트레스성 그런 걸로 또 체중이 증가하고 저랑 좀 비슷한데요. 아직 칼라스 따라가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퇴근하고 나서 항상 이제 배가 고픈데 밤에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11시 12시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잘 살펴보고 부엌을 몰래 들어가서 안 먹은 척하고 하거든요. 칼라스도 그러지 칼라스하고 않았을까? 똑같네요. 칼라스는 어머니 몰래 케이크 같은 거, 그런 단 거, 예. 네, 칼로리 높은 거 이런 거를 막 몰래서 먹다가 네. 엄마한테 들켜서 혼나고 예. 뭐 하여튼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한 키가 170인 여성인데 10대 여성이 체중이 100kg가 넘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100kg 요? 네, 100kg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또 지독한 근시여서 안경이 없으면은 진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칼라스를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얼굴인데 네. 어, 안경 안 끼면 사실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네.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외모적으로는 또 어머니가 자존감이 낮아지게끔 굉장히 무시하고 깎아내렸기 때문에 일평생을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참 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네. 칼라스의 무대에 선 모습을 보면 고흥미 그 자체인데 그렇죠. 그렇게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몸무게를 알려주셔서 지금 알았는데 그 예전 어렸을 때 사진을 봤을 때는 좀 튼튼하다. 통통하다. 왜냐면 키가 통통하다. 커서 그 정도로까지는 안 근데 보이는. 100kg는 예. 정말 저랑 똑같네요. 많이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식습관에서부터. 예. 제가 그렇지 않은 칼라스를 좋아했는데 오늘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미운 오리 칼라스 어떤 계기로 아름다운 백조로 변신하게 됐습니까? 이제 아테네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이제 국립 아테네 음악원에 칼라스를 입학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미국에서부터 재능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칼라스 여기서 자기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엘비라데 히달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히달고는 본인도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였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벨칸토 창법의 아주 유명한 교육자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칼라스가 굉장히 숨겨진 보물이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칸토 창법, 또 무대 매너, 뭐 걸음걸이, 손동작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슨도 엄청 혹독하게 시켰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성악가가 10시간 연습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그럴 정도로 혹독한 연습을 했고요. 체중도 이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줄여서 한 80kg 정도까지는 조금 살을 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체질이 좀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살을 빼거나 이런 기가 쉽지 않지 않았나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비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정말 10시간 레슨을 했을까요? 레슨은 10시간을 하지 않고 10시간을 노래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연습을 10시간 와. 하게끔은 하게 된 거. 근데 하루가 24시간인데 거기에서 10시간을 사실은 그거는 기악 연주자라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악기인 성악가가 거의 10시간을 이 노래와 관련된 연습이나 훈련을 했다는 거는 칼라스가 타고난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혹독한 훈련으로 노력으로 인해서 탄생한 성악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칼라스가 전성기 때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페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처럼 교통이 또 원활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네. 그런데 그런 걸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엘비라 선생님을 통해서 이 혹독한 기간을 거쳐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오늘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워낙에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그런
강한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기본이 탄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역을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칼라스의 목소리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같은 또 예술가 전공자로서 칼라스를 존경하고 칼라스의 정말 그 칼라를 아주 사랑하는데 음. 또 어떤 평론가들에게는 벨라보체는 아니다. 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다. 뭐 훌륭한 목소리지만 여성스럽진 않다. 이런 평가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안 좋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잡았다. 오늘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런 평론 하시는 분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아니, 눈앞에 있군요. 네, 진짜 이 사람이 왜 좋다고 하는지를, 어허.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또 성악도였을 때는 네. 도대체 이 사람 목소리가 왜 좋다고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는 약간 보편적이고 고전적인 그런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목소리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터나 뭐 네, 스코트와 테발디. 테발디나 이런 네. 어떤 모범적인 목소리. 근데 이 사람은 딱 들었더니 뭔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약간 스텐 같은 아, 강철 같은. 막 뭔가 아니요. 요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스댕기가 있다는 그런 여러분, 그런 정말 정말 놀랍네요. 정말 평론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 목소리엔 금속성이 있고 네. 또 뭐랄까 막 들었을 때 아름다움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기억에는 남는 목소리지만 조금 불편한 느낌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을 도대체 왜 훌륭한 성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저는 사실 공감을 아니, 못했었습니다. 불편하기까지 했나요? 네, 불편했어요. 저는 뭐 들으면은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속이 불편하신 겁니까? 속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귀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칼라스에 대해서. 네. 워낙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칭송을 하고 위대한 성악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성악가인가? 발성적으로 완벽한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성악가를 이해하게 된 것은 좀 더 나이가 든 다음에 네. 30대가 지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처절한 비극성, 다른 성악가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많은 노래를 다 잘하기 때문에 뭐 서정적인 노래, 밝은 노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웬만한 성악가보다 훨씬 잘 부르는 게 사실이지만 이 칼라스가 노래를 할 때는요, 인물이 굉장히 극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비통한 상황, 아니면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게 되고 그 폐부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정말 비통한 심정을 가장 잘 노래하는 성악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것을 표현하는 능력 때문에 이 성악가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저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고통 또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물의 심정을 칼라스가 노래로 형상화를 너무너무 잘 시켰기 때문에 관객은 이 인물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극성, 강조하신 비극성은 결국은 스토리 아닙니까? 네네네. 네, 칼라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네. 그럼 아직도 칼라스의 이 목소리 칼라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와. 솔직한 말로 왜냐면 이게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 여성의 음성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목소리에서 느껴지진 않잖아요. 치우쳐져 있다. 근데 뭔가 음. 그런데 약간 바로크적인 스타일로 찌그러진 진주라고 할까요? 일그러진 진주처럼 뭔가 비틀린 데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손수영 교수님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여러 생각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평론하신 분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눈앞에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감히 칼라스를 뭐 노래가 나쁘다, 음성이 쇳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수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수습하지 않고 네, 과거에는 그랬었으나 네. 네. 옛날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서 인생의 그런 희노애락, 고뇌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 성악가의 음성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비극성, 고뇌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있습니다. 칼라스의 칼라는
점차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또 시간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려주실 칼라스 노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칼라스가 여러분들은 막 칼라스가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디서 스타 탄생이 짠 하고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상당히 데뷔 기간이 길었고 또 데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1947년에 이탈리아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테네로 유학을 왔다고 했잖아요. 아예 이민을 다시 예, 왔다고 예. 역이민을 왔다고 했는데 돌아왔다가 또 뭐가 아테네에서 잘 안 풀리니까 칼라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갔는데도 사실 이 여성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요. 주목을 못 받으니까 어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1947년에 다시 이태리로 돌아옵니다. 유럽으로 와서 이탈리아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그 야외 극장에서 오페라 라조콘다로 극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조콘다의 이제 주인공 조콘다 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어디서 저런 소프라노가 나타났지? 노래 너무 잘하네. 이렇게 찬사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자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스타가 됐다. 그런 스토리는 없었습니다. 한동안 또 역시 라스칼라 극장에서 조역이나 주역 가수의 어떤 언더스터디로 버텨야 됐고요. 그렇지만은 이 라지오 콘다를 출연하면서 자신의 매니저자, 후원자이자 남편이 된 이탈리아 사업가 메네기니를 만나게 되니까 칼라스한테는 인생이 전환점이 됐던 공연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첫 곡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네,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오페라 라지오콘다 중에서 자살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네, 폰켈리 오페라 라조콘다 중 자살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폰켈리 오페라 라조콘다 중 자살 스위치도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데뷔 음반이라 뭔가 이 지직거리는 모노적인 느낌도 저는 좋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 음반 자체에 이제 오래됐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노래 이 역할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할이잖아요. 네. 사실주의 오페라의 전형인데 사실주의 오페라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인물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칼라스만한 성악가는 없는 것 같다는 점에서 이 여성이 이 여성 성악가가 데뷔작을 정말 잘 골랐다. 운이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려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뭐 좋은 저격을 만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공자분들이 만약 방송을 좀 들으신다면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게 이 데뷔 시점을 다들 빨리 가지려고 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역할을 기다렸다가 찾았을 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운칠기삼이라고. 제가 좀 어렵게 지금 빌드업을 했는데 그 운칠기삼으로 또 이렇게 맥 빠지게 하실 겁니까? 아니 정말 준비된 사람한테는 네. 기회가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그걸 네. 조바심 내지 않고 이제 잘 갈고 연마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확 잡는 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칼라스도 아마 그런 기회를 잘 발휘를 했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이요. 칼라스가 만약 이 역할로 데뷔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의 칼라스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전곡도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48년 이제 어떻게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 데뷔하는 겁니까? 데뷔하지 못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47년에 마리아 칼라스라는 그리스 출신의 미국 소프라노가 있어 정도가 이제 이탈리아 음악계에 알려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 무대에 가긴 가는데 당시에 이제 프리마돈나였던 마르게리타 카로시오 아니면 또 레나타 테발디 같은 그런 성악가들의 언더스터디죠. 그러니까 이 성악가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그걸 커버해야 되는 커버라고 하죠. 네네네 네. 커버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로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마리아 테발디가 레나타 죄송합니다. 레나타 테발디가 어느 날 이제 아이다의 역할을 하루 못 하게 되면서 네. 자기가 그 주역으로 언더커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그걸로 화려하게 공연을 해서 스타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성악가 입장에서 레나타 테발디의 커버로 네. 그 다음 스타가 된다라는 게
뭔가 지금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뭔가 약간 영화 같은 이야기고 예. 지금 생각하면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네. 레나타 테발디라는 성악가도 전설 같은 성악가인데 그 성악가의 대역으로서 마리아 칼라스가 아이다로 다시 이제 라스칼라 극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하게 되니까 지금으로 보면 뭔가 환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오늘 칼라스가 주인공인데 그때 테발디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소프라노들은 특히 이 프리마돈나에 대한 자부심이 그 어떤 배역보다도 어떤 다른 역할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레나타 그렇군요. 테발디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네. 의외로 테발디는 그렇게 딱히 크게 신경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습니까? 네, 칼라스라는 이 성악가의 부상에 대해서 네. 뭐 그 마음속을 제가 진짜로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나 그걸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지는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또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다음 드리겠습니다. 주 스토리를 제가 괜히 물어봐서 약간 그 곤란해하신 표정을 제가 잘 봤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베르디 오페라 라타라비아타 중에서 축보의 노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와 테너 프란체스코 알바네제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하는 튜린 이탈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테너 프란체스코 알바네제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하는 튜린 이탈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지금 현재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명인 디아나 담라오에게 이 냉담했다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아닙니까? 네네네. 예, 칼라스에게는 어땠나요? 제가 지금 라트라비아타를 가지고 왔던 이유가 네. 칼라스가 1955년도에 라스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을 맡아서 한마디로 정말 극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밀라노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이후로도 라트라비아타는 사실 라스칼라 극장에서 잘 공연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칼라스 같은 그런 성악가가 없었기 때문에 한두 번 시도했다가 굉장히 욕만 먹고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비비안 리가 스칼라 오하라를 안 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아하. 아니 그럼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1955년도에 칼라스가 이 비올레타 역할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박제가 됐다 할까요? 비올레타 이콜 마리아 칼라스 이렇게 해서 어떤 성악가도 사실 쉽게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 가서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라트라비아타를 보면서 디아나 담라우는 지금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그날 그 성악가가 연주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그냥 박수가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야유는 안 나왔어요. 나오다 말다 한 정도였는데 대신에 같이 상대 역할을 했던 알프레도 역할의 테너 표트르 베잘라, 그 폴란드의 테너잖아요. 아주 네. 잘하시는 분이고 그날도 굉장히 잘했는데 야유가 그쪽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못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실수도 없었고 연기도 잘했고 노래도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왠지 욕바지가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파요. 네, 베찰라가 나중에 그날 페이스북에다가 너무 서운함을 토로하는 억울함, 서운함을 토로하는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을 정도로 이 밀라노 관객들은 이 트라비아타는 칼라스가 해야지라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가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못했을 땐 야유가 쏟아져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잘했는데 이러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닐까요? 스토리 만들려고? 교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감정이입하신 것 같은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칼라스는 이 라트라비아타로 명실공히 아니. 라스칼라 극장 최고의 프리마돈나가 됐기 때문에. 아니 감정이입이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럼 칼라스 이후로는 뭐 노래를 못 하는 겁니까 이거? 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한 2번 정도밖에 공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예 감성과 이성이 만난 것 같네요 오늘 방송. 자 여기서 드디어 이 마리아 칼라스의 뭐랄까 이 절정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에 정말 대표적인 아리아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빅토르 데 사바타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칼라스를 정말 대표하는 저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난 트라비아타보다도 토스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토스카 역할 자체도 네. 뭐랄까 칼라스의 현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왜냐면은 토스카가 당대 로마 최고의 성악가로 나오잖아요, 네. 인물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어떤 칼라스의 인생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라스가 굉장히 금속성을 띤 호불호가 갈리는 음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는 음색이 아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만큼 인물 분석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성악가들이 서서 노래만 약간의 동작을 하면서 노래만 조금 잘하면 됐었는데 칼라스 이후에는 뭔가 사실적인 연기의 개념을 무대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한 연극 배우, 영화 배우 못지않은 사실적인 분장, 또 사실적인 연기가 무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토스카 역시 그런 어떤 의상에서부터 연기, 뭐 아니면 몸짓, 눈빛 이런 것까지 다 살리는 그런 연기로 재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 토스카가 칼라스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배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이 연출자분들이 오페라 할 때 이 연기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성악가한테. 그렇죠. 예, 성악가들은 그 부분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정리하고 네.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리 뛰어라 이리 뛰어라 저기 갔다 와라 이렇게 해라 하면 심지어는 누워서 노래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노래하고 뒹굴고 노래하고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든데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는 칼라스가 시작이 칼라스에서 시작됩니다. 왜냐면 before B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네. 이 음악계에서 BC는 before 칼라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칼라스 이전과 이후로 오페라 연기의 개념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스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요즘 토스카를 생각하면 모두 대부분의 여자 성악가들이 토스카를 붉은 드레스, 의상, 엠파이어 디자인의 엠파이어 스타일의 붉은 드레스를 많이 입고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드레스도 사실은 칼라스가 처음 입고 나왔기 때문에 입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시그니처가 됐군요. 오늘날까지도 토스카의 의상하면 그런 붉은 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칼라스에 흠뻑 빠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 어떤 곡입니까? 칼라스가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성악가다라고만 인식들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악가여서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레퍼토리를 가지고 활용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벨칸토 오페라의 레퍼토리가 사장되다시피 했었는데 칼라스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되살려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장됐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예요. 노래하기 힘드니까 성악가들이 회피한 것들이 테크닉적으로. 컸는데 그렇죠. 네. 벨칸토의 기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칼라스가 다시 되살리면서 공부를 해서 살려낸 다양한 벨칸토의 도니제티의 오페라들 안나 볼레나라든지 마리아 스투아르다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들어보실 벨리니의 노르마 이 역할도 원래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기교들을 요구하니까 성악가들이 외면했던 거를 다시 공부해서 살려낸 역할이 바로 이 벨리니의 벨칸토 오페라 노르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마 이 칼라스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이 노르마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했습니다. 예. 감상하셨습니까? 네, 가서 봤는데요. 네. 정말 그러니까 영국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작품을 가지고 온 건데 그 공연도 좋았지만 이제 칼라스가 부르는 정결한 여신 이 음악에는 사실 조금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누가 칼라스의 카스타디발도 따라오겠습니까? 오늘 칼라스의 음악을 계속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노르마의 아리아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조르조 세바스찬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실황이어서 잡음이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 감상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에서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조르조 세바스찬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마리아 칼라스의 곡을 오늘 이렇게 듣는데 저는 솔직히 못 들은 곡이 많아서 좀 아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과 데릴라의 또 이 데릴라 아리아를 부르는 네, 마리아 메조 칼라스를 소프라노의 영역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또 카르멘 네, 그렇죠. 예, 이 메조 소프라노 영역까지 간 이 칼라스의 노래도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네요. 네,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칼라스 특집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너무 정신없이 이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네, 조금 더 제가 적응을 하고 네. 안정이 되면 좀 더 차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훌륭하셨는데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적응을 잘하시려고 더 아까 잘하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많이 공격하시고 적응 다 되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아니, 얌전한 아직 모습을 보시면 멀었습니다. 조금 더 적응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여러분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마리아 칼라스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